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여성입니다. 저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친할아버지로부터 편견 없이 바라봐야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살면서 사람을 돈으로 나눈다거나 혹은 사람의 직업을 보고 편견을 가진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자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더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나왔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결혼을 약속하였던 예비신랑도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죠. 연애 기간 내내 가한 것보다는 소소한 것을 좋아했었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업체나 구세군 등을 만나게 되면 항상 나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돈까지 건네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사람을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평생 이 사람과 함께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신랑이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을 때에도 저는 고민 없이 승낙을 했었고요. 결혼이 결정되고 난 후 저와 예비신랑은 각각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절차대로라면 여성의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만 당시 예비 시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급하게 출장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시부모님 댁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뵙는 자리이다 보니 혹시나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 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무사히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관문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결혼식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당연히 예비신랑도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가 없으니 무사히 저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차근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더군요. 당연히 농담으로 부러워서 던지는 말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진짜 눈앞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시댁에 첫 인사를 다녀온 후 약 일주일 뒤에 예비신랑은 저희 집에 첫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랑 과일이랑 챙겨서 왔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비신랑을 밝게 맞이해 주셨으나 이상하게 저희 집에 들어온 예비신랑의 표정이 어둡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저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예비신랑이 인사 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에 크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예비신랑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아빠랑 술 한잔 같이 하며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타이밍도 놓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무사히 결혼 승낙을 받은 후 나와서 배웅을 해주며 살짝 예비신랑에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라고 물어봤더니 자꾸만 이리저리 대답을 피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신랑의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저희 집 때문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제 질문이 끝이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지야,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집 들어가서 결혼 승낙을 받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충격적이라서 말이 안 나온다.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 가족 중에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대체 왜 그래? 누가 당신한테 실수한 거 있어? 대체 우리 집이 뭐가 충격적이며 돈이 없다는 건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당신 그냥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예비 신랑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아니, 니네 집 식구 중에 나한테 실수한 건 없어. 근데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은 네가 아닐까? 나는 민지 네가 차도 있고 정상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 집안이 눈에 띌 만큼 부자는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돈은 좀 있겠다 싶었어. 그런데 오늘 인사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한 대 툭 치면 아파트가 무너지겠더라. 너는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예비 신랑이 술에 취해 아파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예비 신랑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술의 힘을 빌려 필터링 없이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일단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우선 택시를 태워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들어가서 자고 나서 연락해.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라고 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낌없이 퍼붓더라고요. 만약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이곳을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와야 하는데 솔직히 소름 끼친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벌레나 귀신이 나올 것 같고 혹시라도 무너지면 생사람 잡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한국이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서 4층까지 올라가야 하냐? 어이가 없어서. 술에 취해 막말을 하는 것이라고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저도 지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택시기사님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셨던 건지 술에 취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은 출발하자고 하셔서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고 도저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예비 신랑과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이 왔던 것은 예비 신랑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모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시댁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일 제쳐두고 저는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으며 방문을 해보니까 예비 신랑도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시댁에서 단판을 지으면 되니 개인적으로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예비 신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저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건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어머니? 라면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예민지야, 나는 네가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 너도 지혁이랑 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까 대충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양심 없이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니? 부모와 자식 사이는 거울이라더니 정말로 예비 신랑과 하는 생각부터 말씀이 똑같아서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파혼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왕 시댁까지 와서 이야기하는 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싹 다 털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이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와 지혁 씨가 결혼을 하는 게 걸림돌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양심은 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재산과 돈을 보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지혁 씨가 없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비 신랑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맞받아치더라고요. 아니, 이게 양심이 없는 행동이지? 그럼 정상적인 행동이냐? 최소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에 60%를 낸다고 치면 너는 나머지 40%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할 건데?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것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어요. 일단 제가 여기서 지고 울면서 밖으로 나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 할 말은 해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는 것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양심 없는 행동이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지금까지 결혼하게 되면 본인 몫으로 떨어질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막말로 지혁 씨 부자도 아니고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잖아. 내가 40% 감당한다 해도 60% 감당할 수는 있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던 것인지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둘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뭐? 당신 말 다 했어?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 말 다 했다. 어차피 지금 결혼은 물 건너간 것 같으니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 당신 지금 여기서 나한테 했던 말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이 좋을 거야. 분명히 금방 후회하고 내 앞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럼 너랑 딱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고 있자니 아주 큰 사이다를 한 병 원샷한 것 같이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절대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만 저희 집이 지금 쓰러져가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돈이나 재산이 전혀 없지 않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회사에서 높은 직위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알짜배기 부자로 돌아가실 때 부모님께 유산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런지 저는 살면서 돈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는 파혼의 이유로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이곳은 몇 년 전부터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위치나 학군 등이 좋아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는데 1년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집도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일찌감치 들어가 살고 있었던 것이었고 만약 실제로 재개발이 시행된다면 저희 집은 평수가 넓은 편이었기에 몇 억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겉모습만 보고 제가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여 본인 복을 미련 없이 발로 뻥 차버리니 제가 뭘 어쩌겠나요. 그리고 예비 신랑과 시댁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투자용으로 제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해주셔서 임대 수익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말을 하지 않은 게 그동안 예비 신랑과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괜히 돈 많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먼저 말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오픈도 하기 전에 본인이 나가 떨어졌던 것이고 저로서는 결혼 전 그들의 본 모습을 알고 나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련 없이 저도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부모님께 곧바로 말씀해드렸고, 아니, 우리 집을 대체 뭘로 보고? 지금 당장 그 집에 쫓아가서 하나하나 따져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노발대발 화를 많이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해드렸죠. 엄마, 아빠, 어차피 저희 둘은 이미 파혼으로 끝난 사이가 되었는데 뭐하러 가서 싸우나요? 저희가 따로 밝히거나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후회하겠죠. 사람은 어차피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니 그 사람도 결국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기분만 상하지 마세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의 말대로 모르는 척 넘어가 주었고 저희의 결혼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저희가 살고 있던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부지는 재개발이 확정되었으며 저희 가족은 예정대로 몇 억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 저는 운 좋게 친구의 요청으로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업 수익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지만 최근에 제품이 흥행한 덕분에 지금은 연 매출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예비 신랑과 그의 가족들의 소식을 들어보니 저와는 반대의 상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랑은 저와 파혼을 결정한 후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곧바로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예비 신랑이 만났던 그 여성은 사기꾼이었으며 자신의 눈앞에 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 신랑을 꼬드겼고 휘황찬란한 이야기 속에 홀딱 넘어가 예비 신랑은 그 여성의 보증까지 서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보증으로 인해 몸이 홀가분해진 그 여성은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결국 예비 신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여성 대신 빚을 갚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예비 시댁의 명의도 예비 신랑으로 되어 있었고 그 여성의 빚을 갚지 못해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로 인해 예비 시댁 식구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비 신랑 성격에 언젠가는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일찍 들려오는 속이 후련한 소식에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꼬숩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앞으로 소식을 들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제 갈 길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파혼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왔더군요. 앞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고 직접 찾아오니까 저로서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쫓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혼한 예비 신랑은 저에게 여기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돼? 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도 황당한데 너무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사람들도 있고 복도에서 계속 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였기에 이 두 사람이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한다면 경비를 불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할 말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 시어머니와 파혼한 예비 신랑이 겪고 있는 일을 친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다른 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도록 했어요. 아니, 이미 파혼한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신 것이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랬더니 파혼한 예비 신랑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지야, 나 아무래도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아직 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만나서 결혼 진행하면 안 될까? 저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결혼 요구라니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정신 차려. 우리 파혼했고 이미 1년이 다 됐어.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을 하자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민지야. 너도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너랑 파혼하고 한동안 힘들었어. 자꾸 너만 찾고 다시 잡으러 간다고 난리였었어. 서로 마음이 틀어져서 파혼까지 왔지만 너도 우리 아들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혼을 생각해봐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계속 새어나오더군요. 한참을 말이 안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저는 갑자기 찾아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파혼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혁 씨가 저랑 파혼하고 한동안 힘들었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파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 만나서 사기를 당한답니까? 당연히 힘들고 후회스러웠겠죠. 저희 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유였을 테니까요. 잡고 싶었으면 파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지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이미 1년 이후에 그것도 보증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은 다음에 이렇게 집까지 쫓아와서 다시 결혼하자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파혼한 예비 신랑은 얘가 이 소식을 대체 어디서 듣게 된 거야? 라는 표정을 하며 놀란 토끼 눈을 뜨더군요. 당연히 그 두 사람은 제가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니 둘 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하니 이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사과를 하고 집을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 욕심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더니 두 사람은 제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저에게 아니야, 그 유언비어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진짜 아니야. 나는 너랑 다시 잘 해보고 싶어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어. 다른 여자 만난 적 없고 내 앞으로 된 빚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며느라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혁이에게 여자라고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는 게 어떻겠니? 너희 둘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잖니.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이 두 사람은 제 손에 쥐고 있는 돈과 재산을 노리고 있으니 끝까지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경비를 불러 밖으로 내쫓아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때는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본격적으로 저희 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저기 방 하나씩 문을 열어보고 확인해 보더니
갑자기 저와 파혼한 예비 신랑 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너 최근에 사업 시작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니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겠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랑 결혼하게 되면 여기 너희 신혼집으로 하고 나랑 네 시아버지는 안방 하나만 내주면 되겠네. 도저히 이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곧바로 경비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파혼한 예비 신랑도 자기 엄마 말에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그럼 우리 결혼하면 여기서 함께 오순도순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두 사람은 아주 신나서 김칫국 10사발을 들이켰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졌죠. 나한테 파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당신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갑자기 남의 주거 공간에 찾아와서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다 한다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누가 이지혁 씨랑 결혼을 한다고 했나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산다면서 소름 끼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내가 회사 대표 소리 듣고 우리 부모님이 그 아파트 팔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후회되나요? 근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랑 앞으로도 평생 상종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라고 하면서 우선 빨리 이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에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거기 경비실이죠. 여기 내쫓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오셔서 도와주시겠어요? 저한테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니까 빠르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은 당황스러워 하더니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예 제 앞에서 급하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지야, 그때 내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그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으스스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 며느라가 결혼 전에는 나도 지혁이 말만 믿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너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일 다 잊고 우리 같이 새 출발하자. 응?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는 비양심적인 이 두 사람을 잡아 끌며 새 출발이요? 제가 왜 주변에 멀쩡하고 돈 많은 남자들 놔두고 정신 빠진 전 남자친구랑 다시 새 출발해야 하죠?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으스스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렇게 나를 무시했다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 파혼할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나 봐. 나랑 파혼한 이유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돈이며 재산이 한 푼도 없을 것 같아서 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은 그제서야 울며불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본인들 목숨이 간당간당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놓아야만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민지야, 네가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파혼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돈이랑 재산 문제가 맞아. 근데 나는 그때 정말 몰랐어. 그 아파트가 황금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돈이 많이 되는 건지. 그리고 네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야. 그때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정말 행복했고 서로 사랑했잖아.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만나보는 건 안 될까? 그래 며느라가 우리한테 기회 한 번만 다시 주면
내가 너 받들어 모시고 살게. 우리 지혁이 한 번만 봐주라. 응?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 있는 두 사람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안 되는 일은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당신이랑 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눈앞에 있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 그냥 차라리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지 말고 돈을 구걸하지 그랬어? 그랬다면 불쌍해서라도 기부하는 셈 치고 보내줬을 텐데. 구차하게 굴지 말고 당장 나가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경비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 경찰에게 인계를 했어요.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나중에 또 친구한테 소식을 들어보니 이 두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엔 파산 신청을 한 후 예비 신랑은 일용직으로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은 건물의 청소부와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사람 인생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지금쯤 그들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기가 막힌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